5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갔고요. 그리고 여성 2명을 살해하고 도주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리포트로 보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경찰서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6살 강모 씨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여성 2명을 살해했다며 자수를 한 겁니다. 차량엔 시신 한 구가 실려 있었는데 다른 한 구는 강 씨 집에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체를 통해서 말아가지고 찾아와서 그렇게 실린 것도 봤어요. 과학수된 차량 조직 한 2대 정도 세워져 있었어요. 강 씨가 살해한 여성은 40대와 50대로 경찰은 평소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 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한 명을 살해했고 이후 도주 과정에서 나머지 한 명을 더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강 씨는 성폭력 2차례를 포함해 특수절도 등 전과 14범으로 17살부터 범행을 저질러 8번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5년엔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추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5월 초 출소해 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강 씨에 대해 살해 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 뉴스 조동욱입니다. 윤지영 기자. 네. 정말 끔찍한 사건인데 들어보니까 이게 출소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이 강 씨가 출소한 건 지난 5월입니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는데 출소 3달 만에 여성 2명을 이틀에서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살해했습니다. 이 강 씨는 전과 14범인데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지난 2005년에도 출소 5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이력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공범 3명과 함께 2달 동안 30명이 넘는 여성을 상대로 이 강도와 절도 그리고 성범죄를 저질렀는데요. 그리고 재수감이 돼서 15년 실형을 살고 석 달 전에 출소해서 또다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 강 씨는 지난 29일 오전 8시 서울 송파경찰서에 와서 직접 범행을 자백했는데 이 피해자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40대 여성과 50대 여성입니다. 이 40대 여성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강 씨의 자택에서 살해를 했고 이 50대 여성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던 와중에 살해한 겁니다. 이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이 곧 발각될 것 같아서 이 자수를 하러 왔다고 진술을 했고 또 이 살해를 한 2명의 여성과 아는 사이였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니 전과 14범에 성범죄 전력도 있는데 신상이 공개가 안 됐어요? 네, 왜냐하면 강 씨는 애초에 신상 공개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신상 정보 등록이 2011년 4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후에 2013년 6월쯤에 법률이 개정이 돼서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마련이 됐습니다만 이 소급 적용 기간 자체가 3년으로 한정이 됐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2011년부터 제도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2008년 범행 대상자까지만 소급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 씨가 이전에 범행을 저지른 건 2005년입니다. 이후에는 계속 복역 상태였기 때문에 이 소급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닌 거고요. 따라서 성범죄로 또다시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에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신상 공개에 대해서 법률이 개정이 됐는데 이 강 씨는 거기에 소급 적용 대상에서 아예 빠져버렸군요. 네, 그렇죠.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출소 3개월도 안 됐는데 도대체 이 경위가 밝혀진 게 있어요? 네, 범행 동기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 강 씨는 성관계를 거부해서 살해했다라고 진술을 처음에는 하더니 그 이후에는 이 금전 문제 때문에 살해했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요. 경찰은 정확한 동기를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무려 38시간 가까이 거리를 활보했기 때문에 이 2 여성 이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그 여부도 현재 수사 중입니다. 아니 근데 윤지영 기자, 이 강 씨가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르고 난 뒤에 경찰이 이 강 씨 집을 찾았는데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강 씨의 전자발찌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게 이 범행을 저질렀던 27일 오후 5시 반쯤입니다. 경찰의 신호가 끊긴 지 30분 만에 6시쯤에 자택에 도착을 했는데 문이 잠긴 상태였고 결국에는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문이 잠겨서요? 네, 그리고 당일에 오후 8시 또 오후 10시 두 차례나 더 자택을 방문을 했고 그 다음 날에도 두 차례 더 자택을 찾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닫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법무부도 체포 영장을 신청을 하긴 했지만 영장이 발부가 안 된 시점이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당시 집 안에는 먼저 살해당한 자택에서 살해당한 이 40대 여성의 시신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아하. 이 당시에 범행 현장을 즉각 발견을 하고 더 기민하게 대응을 했었더라면 이 50대 여성에 대한 추가적인 범행은 막을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라는 안타까움이 있고 아하. 또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지 않았다면 이 자택에서 발생한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 경찰이 강제로 들어가서 수사를 할 수 없었던 상황 아니었나라는 비판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이 강 씨 집을 방문할 당시에는 이미 여성 한 명이 살해가 돼서 이 집안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법적인 근거는 강제로 들어갈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경찰이 조금 적극적으로 경찰권을 발동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도 좀 남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 가지 지점이 또 있어요. 이 강 씨가 외출 금지 시간이 있는데 이 외출 금지 시간에 외출했던 정황도 포착이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비판이 나오는 지점인데요. 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당일이었던 27일, 바로 그날 새벽 0시 14분쯤에 강 씨가 이 법원의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외출을 한 사실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이 법원은 이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해서는 밤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거주지 밖으로 외출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 씨가 자정을 넘긴 새벽 0시 14분쯤에 이걸 어기고 외출을 했던 아하. 거죠. 당시 보호관찰소 직원이 거주지 이탈 경보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이 도착을 하기 전에 그 34분쯤에 강 씨가 이미 자택에 도착을 해 있었다고 하고요. 네. 이 보호관찰소 직원은 이후에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이다라는 점만 고지를 하고 돌아섰다고 아하. 합니다. 그런데 CCTV 등을 확인해봤을 때 이 보호관찰소 직원이 강 씨의 자택을 방문했을 당시에 이 40대 피해자가 강 씨의 자택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집을 둘러보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면 수상한 정황을 포착하고 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도 사건이지만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감시 부분,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관련 발언을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표합니다. 전자감독 제도는 그동안 끊임없이 개선되고 발전돼 왔습니다만 아직 물적, 인적 한계가 여전합니다. 그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오늘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언론인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드릴 것입니다. 지금 박범계 장관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라는 부분, 그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전자발찌 이 착용 이 부분을 좀 더 견고하게, 그러니까 끊을 수 없도록 견고한 재질로 만들겠다. 이런 방안도 하나 나왔습니다. 은영 위원님, 네. 이 전자발찌에 대한 실효성 논란 이전부터 좀 많았어요. 결국에는 어쨌든 이 전자발찌 착용자가 끔찍한 범죄까지 저질렀는데 글쎄요, 이 전자발찌 제도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일단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의 재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요. 네. 그것만 봐도 이게 실효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죠.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는 이 전자발찌 제도의 허점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5년간에 한 303건이 돼요. 아이고, 재범이요? 네, 재범이. 그런데 이 중에서 한 절반가량이
반경 거주지 성범죄자 거주지 반경 1km 이내에서 발생을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보통 2km 이내 이 밖으로 나가면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 내에서 재범이 발생하는 아하.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인력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수시로 접촉하고 찾아가서 물어보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인력이 이제 부족한 게 문제거든요. 결국은 이제 인력과 예산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현재 이제 감독 대상자 이렇게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한 4,8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감독 인력이 불과 280여 명. 그러면 280여 명이 4천 몇 명을 감시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당 한 17명 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예를 들면 이번 사건에서도 뭐 이탈했다고 했는데 현장을 가다가도 잘 왔습니다 하면은 그냥 막 돌아가게 되고 굳이 가서 뭐 인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제대로 감독이 안 되니까 이렇게 살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 예산과 이제 인력을 예산을 투입해서 인력을 확충하는 문제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늘 박범계 장관이 뭐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전자발찌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공업용 절단기로 절단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사례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연간 10여 건이 넘습니다. 아이고. 매년. 한 10건에서 20건 정도가 되는데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데 좀 더 기술력을 좀 보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또는 뭐 전자발찌가 아니더라도 다른 감시 장치를 만든다든가 해서 감시 장치에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이제 윤지원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만 신상 공개 이게 소급 적용이 잘 안 되잖아요. 이 부분도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소급 적용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 왔었는데 형기를 마치더라도 네.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는 그 일정한 시설에서 보호 감호를 하는 보호 감호 제도를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2005년도에 인권 침해 문제로 한마디로 형을 살았는데 또 보호 감호냐 이런 인권 침해 문제로 사실은 폐기가 됐었던 법안인데 다시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는 뭐 왔다 갔다 하더라도 보호 감호소에 격리 시설에 좀 두면서 좀 심리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제도 보완도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전자발찌 제도의 애초 취지는요. 이 강력범죄 전과자를 24시간 감시해서 재범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은영미 위원 설명대로 재범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관계 당국에서는 과연 이 취지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